IMF하고는 일단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급락을 맞기는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우리가 제일 지금 경계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오랜 기간 동안의 낮은 성장률이라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록입니다. 현재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고요. 가끔씩 나왔는데 최근에 또 이제 많은 새로운 정보들과 또 시장이 되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월 20일 어제였죠. 어제 IMF가 이제 경제 전망해서 이제 수정해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대폭 낮추었습니다. 기존에 2.0%였다가요. 이제 1.0%로 성장률을 대폭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KDI에서 우리나라 성장 전망을 그때는 이제 관세 충격이 있기 전에 2.0에서 1.5로 낮추었는데요. 관세 충격을 감안하면은 IMF가 이번에 1.0으로 낮춘 것 조금 과다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1.1%대 초반 정도의 성장률이 올해의 성장률이 아닐까 이렇게 좀 기대됩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이죠.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IMF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트라우마는 IMF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대공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가장 조회수가 많고 우리나라는 IMF라는 단어가 나올 때 조회수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트라우마이고 로버트 실러 교수의 이야기를 따르자면은 이제 내러티브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반응을 많이 하는 것인데요. IMF하고는 일단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일 때는 일단 외환 부족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고 그때 종합금융사들이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다가 이제 외환 부분의 수급의 문제가 크게 발생했고요. 그 이제 깊은 이면에는 기업들이 이제 많은 설비 투자를 위해서 부채를 조달했다가 그게 이제 한꺼번에 조금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한 27년, 28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제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 외에 정부의 외환 보유고 이외의 외환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전체 경제의 구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 훨씬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급락을 맞기는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너무 그 부분을 2년 전에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 하는데요. 그 우리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기업도 어렵다 그러고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또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내수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위기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조금 곤란한 점 처음 겪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장기적으로 저성장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우리나라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IMF 때도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V자형으로 튀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맞는 이런 국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5년, 10년 이렇게 최소 그 이후로도 KDI 전망에 따르면은 저성장이지만은 그 이후의 전망은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차치하고요. 앞으로 5년, 10년 정도만 보더라도 이제 저성장 국면입니다. 1%, 2% 이내인 성장이고요. KDI나 한국은행은 한 10년 후, 5년, 10년만 지나더라도 거의 1%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금 경계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오랜 기간 동안의 낮은 성장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지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경제가 복합 불황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조금 한 2년 전부터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IMF 외환위기와 같은 모습은 아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모습의 장기 저성장의 모습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복합 불황 내지는 장기 저성장의 이유가 우리나라가 과거 한 10년 정도
짧게는 5년 정도 부채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계속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은 가계 기업의 부채 증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부채가 증가했으면은 이 부분이 설비 투자라든지 R&D 투자 이런 데 이제 많이 투자되었으면 되는데 5년 동안 보면은 가계와 기업이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이 한 700조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이죠. 그게 지금 건설 경기의 어려움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과잉 투자된 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분이 사실은 샌드위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샌드위치란 이야기는 이미 외환위기 97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중진국 정도였는데요. 후진국들이 값싼 제품으로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우리는 위에 돌파할 곳이 없다 했던 이야기가 97년 전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샌드위치란 말 대신요 이제 호두 깨뜨리는 기계 그 사이에 호두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이제 그때 스티브 마빌이라는 친구가 한번 표현을 써서 되게 유명해졌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현재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은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뭐 철강, 화학 지금 뭐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첨단 제품을 치고 나가는 거, 고부가 가치 제품을 치고 나가는 것은 이제 치열한 경쟁 상태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아직도 확실한 비교 우위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샌드위치 그 이전에 97년의 표현을 빌면은 호두과 기계의 호두 같은 이제 그런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인이 관세 충격입니다. 이 IMF가 이제 성장률을 이렇게 반토막을 내놨는데 이렇게 단 한 번의 관세율 인상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성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해오는 것은 세계 무역 구조를 재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꽤 큰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지금 제일 시장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이제 가미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10년, 20년, 최소 30-40년 동안 우리나라를 계속 짓누르게 될 부분이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장기 저성장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인구 구조 붕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조금 성장을 혁신을 해서 성장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걸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은 오랫동안 낮은 성장률이 유지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제 중저가 제품에서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 인제 중국 제품이고요. 뭐 소비 제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제 가전 제품도 중국 제품이 꽤 들어올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철강화학 중간재에 이르는 제품까지. 그다음에는 인제 우리가 AI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인제 선진국 특히 인제 미국 이나 지금은 중국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쪽에 이제 첨단 고부가치 산업은 그 벽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샌드위치 상황이란 것이고요. 더 현실감 나는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렛대처럼 하고 호두 칵 까는 그 사이에 있는 호두의 신세이다 하는 것이 좀 더 사실은 현실감 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거시경제는 일단 지표상 괜찮습니다. 뭐 실업률도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드 데이터, 실제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좋은데 소프트 데이터, 전망치는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전망치란 것은 심리 지수인데요. 최근에 관세라든지 이런 것 영향, 그다음에 금리가 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심리 지수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를 지금 어떻게 볼 것인가? 하드 데이터, 실제 놓은 데이터가 소프트 데이터를 따라갈 것인지, 소프트 데이터가 그냥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까 미 연준이 이제 2.1%에서 1.7%로 성장률 하향 전망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일종의 성장률 좀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관세 충격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관세율을 한번 올리면은 그것은 우리가 표현을 하기를 일시적 충격입니다. 물가에도 그렇고
있었고요. 한번 올리고 그다음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에스컬레이트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관세 부분이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세계의 무역 구조를 바꾼다는 그 불확실성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어떤 관세 협상을 벌일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중국과 어떤 관세 협상을 벌일지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이제 큰 판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준비금, 자기의 준비 통화 문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재정 적자가 너무 컸다. 그리고 이제 부채가 많다. 이런 것들의 취약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하고 이제 패권 다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미국은 자기의 체력을 강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구조를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생각인 것입니다. 결국 중국을 지금까지 WTO 2001년 WTO 그 어떤 체제 하에서는 중국을 전 세계 무역 구조에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자유로운 무역의 구조에서 중국을 좀 어느 정도 배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국과의 아마 관세 협상, 무역 협상이 아마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이 불확실한 부분이라서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것의 영향이 그칠지 좀 더 영속적으로 영향을 줄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미국을 최근에 덜 찾겠다, 불매운동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북미 쪽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관세 현재 협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혹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그러겠죠. 너무 이런 부분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야, 미국 제품을 덜 사야 되겠다, 우리 미국 방문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주된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가지 불매운동이 보았듯이 그것은 일시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관세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스트림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이제 보고 투자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관세 부분이 원래 관세율에 이제 인상하는 것은요, 그렇게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예를 들어 관세율을 인상했다면은 미국의 수입품의 가격은 비싸져서 소비자들이 그 가격은 비싸지겠는데 대신 이제 다른 싼 국내 제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생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장률 전망을 낮추었을 때 IMF 같은 경우는 2%에서 1.8 이 정도로 미국은 낮추었고요. 우리나라는 2.0에서 1.0으로 낮추었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한 1.7%포인트를 깎아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수출에 많이 디펜던트한 나라들은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올해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년째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관세율 협상하면 90일 유예하고 시작되고 하면은 영향을 주는 것까지는 내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후내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까, 성장률에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이 어제 이제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대폭 수정을 했죠. 중국도 깎아버리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가는 한 2.5% 올라버렸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하여튼 제일 포인트는 다른 나라들하고는 아마 관세 협상들이 대부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이게 불확실하고요. 또 하나 관세의 포인트는 이제 관세율, 중국과 미국이 관세율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을 좀 더 계속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관세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이죠. 미국이 관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거기 가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공장 짓는데 3, 4년 걸리는데요. 다 짓고 야 이제 제품 생산하자 했는데 행정부가 바뀌면서 와서 관세를 떨어뜨려 버린 것이에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경쟁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사실은 기자가 행정부 관료한테 이런 질문, 미국 행정부 관료한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답변이 참 재미있습니다. 야, 니네들 중국 투자할 때 단기적으로 좋아서 들어갔다가 지금 중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뭐 원래 투자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답변을 해서 저도 그 답변을 보고 좀 썰렁했는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라고는 하는데 과연 지금의 무역 구조 재편이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만인지 안 그러면 미국 전체의 생각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미국 전체의 생각이라면은 이런 부분이 지속될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라고 그런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또다시 백됐을 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세율이 이전에 관세율에 비해서 낮다고는 하지만은 세계 무역계 비중이 그 이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 거래의 규모가 한 3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율이 이래 움직이는 것이 관세율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세율보다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너무 과다하게 반응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쳐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불확실성은 뭐 최소 3개월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